최고 이즈 해피입니다. 쫄지 않습니다. 무슨 말든 할 수 있고 눈치 보지 않고 아무거나 할 수 있더라고요. 진실을 지키는 뉴스 바리케이드. 국민일보 해직 기자 조상훈의 뉴스 바. 청취자 여러분, 조상훈입니다. 4월 24일 목요일 뉴스바입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가 발생한 지 오늘로 9일째입니다. 관련해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세월호 선원들뿐만 아니라 청해진에 온 실소유주인 유병헌 씨 일가의 개인 비리와 해운업계의 고착화된 부패 구조로 수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 선원들에게만 책임을 묻는다고 해결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람의 목숨을 담보로 한 선박회사의 탐욕과 당국의 관리감독 부실, 무능한 재난관리 체계가 빚은 합작품이기 때문입니다. 인명피해를 키운 해경과 재난관리를 담당하는 당국의 부실한 대응도 수사 대상이 돼야 합니다. 그래야 이 같은 비극이 반복되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뉴스반은 이 점에 주목해서 민간 잠수사들의 구조작업 참여를 차단한 해경의 처사를 집중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한국수중환경협회 황대영 중앙회장을 만나보겠습니다. 세계 최대 조선회사라는 타이틀이 무색할 정도로 현대중공업과 계열사에서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달 7일 현대 3호중공업에서 근로자가 대형 철판에 깔려 숨진 것을 시작으로 지난 21일 현대중공업에서 건조하던 액화석유가스 LPG 운반선에서 불이 나 지금까지 46일 동안 모두 안전사고 5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들로 특별히 하청업체 근로자 6명이 귀중한 목숨을 잃었고 2명이 다쳤습니다. 오늘 이 문제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장하나 의원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새로운 시작, 새로운 여행, 대한민국 투어. 대한민국 투어는 45인승, 28인승, 리무진 등 다양한 관광버스를 보유하고 있으며 최고의 서비스와 저렴한 가격으로 모든 차량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차량 문의는 1599-2686, 1599-2686. 여러분의 편안하고 안전한 여행길, 대한민국 투어가 함께합니다. 결혼식, 가족여행, 세미나, 네이버나 다음에서 대한민국 투어를 검색하세요. 45인승 리무진, 일반 버스, 35인승 버스, 28인승 리무진, 25인승 버스. 서울, 경기, 인천 어디서나 1599-2686.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회원인 MBC 해직기자 이용마입니다. 2014년 대한민국은 과거로 회귀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에 꽂힌 선거에 국가기관이 대대적으로 개입해 국민의 권리를 짓밟았습니다. 하지만 불법을 저지른 정부는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종북딱지를 붙이고 있습니다.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를 만들자는 국민과의 약속은 실종되고 공공부문 민영화가 국민의 동의 없이 강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살 청년 참여연대는 다시 신발끈을 묶습니다. 진실과 정의가 승리하는 나라, 권력이 국민에게 복종하는 나라, 특권층만이 아니라 대다수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국민TV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 참여연대에 회원이 되어 함께 뛰어주세요. 세상은 저절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회원가입은 홈페이지 www.peoplepower21.org 또는 전화 02-723-5300번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Breaking news regarding missing Malaysia Airlines Flight 3. So the United States is lowering the threshold for American. 日本と同じで現地生産やってるから意味がないんです。环球消费调查，我们来说一种特殊的旅游。近年来呢，出国旅游。 출근길 국제뉴스 브리핑 장혜림의 월드 리뷰. 네, 나라 밖 소식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밤사이 국제뉴스 브리핑 장혜림 캐스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혜림 캐스터님?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또 세월호 참사 발생 관련 외신보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고 발생한 지 오늘이 9일째인데요. 네. 외신들도 계속 이 사건에 관심을 갖고 있고요. 오늘 다룬 주요 뉴스는 어떤 것들입니까? 네, 외신들은 그동안 사고의 원인에 대해서도 많이 다뤘고요. 선장과 선원들의 무책임한 행태, 그리고 한국 정부의 어이없는 위기 대처 능력에 대해서 보도해왔습니다. 또 피해자 가족들의 좌절과 분노에 대해서도 비중 있게 다뤘습니다. 지금은 몇 외신들이 사고 현장 상황을 보도하면서 실종자 중 생존자가 있을 수 있다는 희망이 꺾여가고 있는 참담한 현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 사고 초기에 에어포켓 관련 기사가 많이 있었는데 결국 이거 찾지 못했다. 이런 뉴스도 좀 보도가 되고 있죠? 네. CNN은 실종자와 사망자 수를 실시간으로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침몰한 세월호에 투입된 잠수부들이 에어포켓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보도했습니다. 4층 다인실은 실종자들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된 곳인데 3층과 4층을 집중 수색했지만 에어포켓을 찾지 못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실종자 가족들의 희망이 꺾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이번 사고의 희생자 대부분 어린 학생들 아닙니까? 네. 예, 가족과 국민들 슬픔이 더 클 수밖에 없는 이유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자세히 다루고 있죠? 네. CNN은 희생자 대부분이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어서 시민들의 분노와 안타까움이 더 크다고 전했습니다. 한 잠수부와의 인터뷰도 보도했는데요. 잠수부는 물이 뿌연 상태여서 구조 작업이 쉽지 않은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한 명도 구조하지 못한 채로 물 위로 올라오면 실종자 가족들에게 너무 미안해서 차마 얼굴을 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예. 그리고 CNN은 또 선장과 선원들이 체포된 소식도 보도했고요. 또 당국이 침몰한 세월호를 소유한 청해진 해운을 수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조사단이 갑부로 알려진 청해진 해운의 오너 유병원 씨와 청해진 해운의 20개 계열사도 수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일본 언론을 보면 5년 전에 일본에서 비슷한 선박 전복 사고가 발생했었는데 이때 사망자가 없었다. 세월호 참사와 일본의 당시 사고를 좀 비교하는 그런 보도들이 많다고요? 네. 5년 전 일본 여객선 아리아케호가 높은 파도로 선체가 기울어지고 전복된 그런 사고가 있었는데요. 그때 승객 7명과 승무원 21명이 전원 무사했었습니다. 일본 언론은 배가 기운 지 약 35분 후에 선장이 승객에게 배에 최상부로 대피하라고 지시했기 때문에 사망자가 없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세월호와 아리아케호는 같은 일본 조선소에서 건조됐고 이전에 같은 회사에 소속됐던 카페리 여객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예, 같은 일본 조선소에서 건조를 했고 또 한국의 중고 선박으로 팔려오기 전에 같은 회사에 소속됐던 여객선이었다. 이런 부분을 지적했군요. 이 참사 사고 대응에 대해서도 일본 언론이 좀 비교를 해서 결국 세월호 참사 우리 정부의 대응 너무 미흡했다. 이런 부분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일본 언론은 사고 후에 선장이 승객들을 선내에 머물도록 지시한 점이 피해를 키웠다는 비판이 크다. 이렇게 전했고요. 이 사고를 적재 화물과 고정의 규제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본 해상기술안전연구소 관계자는 선내 화물을 단단히 고정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면서요. 배가 45도로 기울어지면 균형을 되찾을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 시점에서 승객을 탈출시켰더라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거라고 지적했다고 일본 언론이 전했습니다. 예. 특별히 일본 아사히 신문은 실종자 가족들의 표정을 좀 자세히 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사히 신문은 세월호 침몰 사고가 발생한 지 일주일이 지난 지금 일주일이 넘었죠. 체육관에서 밤을 지새우는 실종자 가족들이 사고 직후보다 절반 정도로 줄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사고 발생 후 며칠간은 울부짖는 소리와 또 조기 구조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는데 지금 체육관 안은 무거운 정적 속에 간간히 휴대전화 소리만 들리고 또 실종자 가족들의 피로가 한계에 달해서 그저 말없이 기도하는 모습만 곳곳에서 눈에 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원봉사 활동으로 피해 가족들과 상담에 나선 정신과 의사의 말도 보도했는데요. 이 의사는 가족들이 이제 계속되는 기다림에 무척 불안해하고 있고 심리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이어서 우울 증세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예. 또 한 가지 아사히 신문이 주목한 부분이요. 우리 국민들이 생존자가 있기를 희망하면서도 동시에
이 정부의 무능한 대응, 분노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잘 지적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 예를 들었는데요. 아사히 신문은 더 이상 인명피해 없이 무사히 귀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라고 적힌 메시지가 체육관 입구에 붙여져 있다고 전하면서요. 바로 그 옆에 수백 명의 목숨이 걸린 일에 비정규직을 고용하는 무책임한 사회라는 등의 박근혜 대통령과 또 정부를 비판하는 벽보도 게시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한 가지 주목할 게 일본 언론이 이번 세월호 침몰 참사로 인해서 한일 교류가 잇따라 중단되고 있다 이런 보도를 했는데 네. 어떤 부분에서 이 교류가 중단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네. 이번 사고는 한일 교류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홋카이도 도지사가 이번 달에 예정돼 있던 제주도 방문을 취소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방문에서 제주지사와 우호 협력 협정을 체결할 예정이었지만 한국 측에서 자숙의 움직임이 강해지면서 일정을 연기해달라 이런 요청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 한일 스포츠 교류 사업도 연기되고 있는데요. 일본과 한국에서는 매년 봄과 가을에 선수들을 서로 보내고 또 초청하는 행사를 하는데 이번에는 한국 측이 대회 자체를 좀 자숙하겠다 이런 입장을 전했다고 합니다. 예, 뭐 당연한 그런 결정 같고요. 네. 네, 한국과 일본을 왕복하는 여객선 여행도 잇따라 취소가 되고 있다고요? 네. 부산과 후쿠오카를 매일 왕복하는 카페리 여객선은 6월까지 5개 한국 고등학교에서 1,500여 명의 수학여행 예약이 접수됐었는데 이번 사고로 모두 다 전부 취소됐다고 합니다. 부산과 또 하카타를 왕복하는 고속선 역시 6월까지 접수됐던 약 500명의 왕복 예약이 취소됐다고 알려졌습니다. 예. 일본의 운항회사는 취소된 표의 상당수가 일본을 방문할 예정이었던 한국인이 예매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5월에 부산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던 조선통신사 축제가 중지되면서 참가 예정이었던 후쿠오카와 나가사키의 단체 한 100여 명의 예약도 취소됐다고 전해졌습니다. 예. 자숙하는 분위기 속에서 여러 가지 여행이라든가 이런 스포츠 행사가 취소되고 예, 그런 거는 뭐 당연한 조치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장혜림 캐스터였습니다. 아침 신문 귀로 읽기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 네, 오늘자 조간신문 살펴보겠습니다.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또 세월호 참사 다룬 기사 위주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사고 발생 직후에 구조자에서 지금 뭐 단 한 명도 늘지 않았습니다. 예. 뭐 시민들의 반응을 보니까 어떻게 그게 구조자냐? 스스로 탈출한 분들이지 이런 네.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래놓고는 80명 구조한 것도 잘한 거 아니냐? 잘한 거 아니냐? 예, 그분 결국 해경 간부인데 네. 예, 직위 해제됐더라고요. 아니, 쥐들이 이분들 구조한 것도 아닌데 말이죠. 예. 예.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오늘 한겨레 신문에 좀 주목할 만한 기사가 있습니다. 예, 박근혜 정부가 그동안 손톱 및 가시라면서 규제를 없애야 한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여왔지요. 자, 그런데 없앤 규제 중에는 선장의 안전점검 책임도 있었다고 합니다. 예. 국무총리실 규제정보 포털에 실린 정보와 여러 정부 부처 관계자의 말을 종합해 보면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에 선박, 해운과 관련해서 이미 완화되거나 완화가 진행 중인 안전규제가 무려 20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지난해 6월 정부는 해사안전법 하위 법령이라 할 수 있는 인증심사 사무처리 규정을 개정했는데요. 배를 운항하는 선장에게 주어진 안전 관련 부적합 사항 보고 의무와 매년 실시하는 내부 심사를 없앴다고 합니다. 선장의 안전점검 책임을 면제해 준 건데요. 해수부 관계자들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선장이 이 문서작업 너무 많다. 이거 부담을 덜어달라. 이런 요구가 있어가지고 이걸 받아들인 것이다라고 이야기됐습니다. 예, 업계가 요구했고 그걸 박근혜 정부가 들어줬다 이 얘기죠? 그렇습니다. 자, 완화를 추진 중인 규제도 여럿 있는데요. 현재 해양수산부는 화물선과 여객선 등에 선적되는 컨테이너에 대한 안전규제를 담고 있는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방해양항만청이 컨테이너 안전점검 업체에 대한 현장 점검을 연 1회 이상 이렇게 하도록 한
규칙이 있었는데요. 예. 연 1회 이상에서 연 1회로 못 박았습니다. 연 1회, 그보다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한 그런 규정을 1년에 한 번만 해도 된다. 이렇게 바꾼 거죠. 예. 자, 규제 정보 포털을 보면은 정부는 이 규정의 완화를 추진하게 된 그런 이유로 현장 점검이 과다할 경우 안전점검 업체의 부담이 가중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업체가 힘들어하니까 점검 조금만 하자. 이런 취지로 규제를 없앴다는 겁니다. 경향신문에 비슷한 내용의 기사가 있습니다. 신면인데요. 한겨레 기사와 겹치지 않은 것들 짚어보겠습니다. 선장이 휴식할 때 1등 항해사 등이 업무를 대신하는 거, 요거 내년 1월부터 허용이 된다고 합니다. 이 법은 지난 8일 국무회의를 통해서 이제 입안이 된 건데요. 입법이 된 건데요. 지금은 당직자만 일시적으로 업무를 대신할 수 있는데요. 앞으로는 예인선은 일반 선원이 야간 당직을 서지 않아도 됩니다. 항로 표지 장비 용품 중에 축전지는 별도 검사를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부실한 축전지를 구매해서 항로 표지 장치에 부착하더라도 사전에 걸러내기 힘들게 됐습니다. 해양수산부는 항만 내의 위험구역에서 이루어지는 배 수리 작업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항내는 다른 선박들이 많이 오가는 데다 수리 작업 때 사고가 나면은 피해가 클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허가가 까다로웠는데요. 이게 쉽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예. 이 김태윤 한양대 교수가 한겨레와 인터뷰에서 밝힌 말인데요. 업계와 공무원 간의 이익 동맹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안전규제와 같이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규제부터 완화되는 경향이 뚜렷하다. 사실 업계를 힘들게 한 게 뭡니까? 온갖 안전규제 아니겠어요? 공무원은 또 이거 쉽게 풀어줄 수가 있단 말이죠. 서로 뜻이 맞게 되면은 안전규제부터 손보고 이걸 느슨하게 만들어버린다라는 겁니다. 특히 부처 사이에 규제 완화와 관련한 실적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안전규제가 더욱 헐거워지는 것은 예정된 수순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관련해서 이렇게 참사가 발생하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이고요. 불특정 다수에게 돌아가는 거죠. 예. 자, 이게 참, 뭘 잘 알지도 못하면서 원수 암덩어리 운운하고요. 무지하고 무능하기 이를 데 없는 지도자. 또 한 치 앞도 못 내다보는 이런 지도자의 말 한마디에 굽신굽신하는 공무원들. 이게 바로 대형 참사를 부르는 구조적인 그런 요인입니다. 예. 관련해서 오늘자 경향신문에 칼럼이 하나 실렸습니다. 예. 홍기빈 글로벌 정치경제연구소장인데요. 오늘자 경향신문 시스템은 규제가 만든다. 이런 제목의 글을 실었습니다. 세월호 사건의 원인 규명은 아직 기다려봐야 하겠지만 설령이 오래된 배를 그것도 무리하게 증축한 것이 원인이라는 지적이 많다. 이게 원래 20년 된 배 아닙니까? 예. 이거를 두 차례나 증축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선박 수명에 대한 실로 과감한 규제 완화가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배의 안전성에 치명적인 증축에 관련된 규제들도 무시된 셈이다. MB정부 때 20년까지만 배를 볼 수 있는 걸 30년으로 늘려놓지 않았습니까? 예. 이 배, 세월호가 올해 20년이고요. 예. 대형 여객선을 운영하는 승조원들의 고용 구조를 보면 놀랍다. 도대체 정규직이라 할 사람이 있는지 의심스러우며 선장조차 촉탁직에다가 월 급여가 300만 원이 채 되지 않는다. 한두 개의 규제가 없어지고 그 결과 한두 군데에서 꼬리에 해당하는 일들이 벌어진다고 바로 대형 사고가 일어나지는 않는다. 그와 연결된 다른 과정에서 규제가 버텨주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바로 시스템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하지만 오히려 모든 곳에서 규제를 철폐하고 개개인들이 맹목적으로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것이 새로운 규범이 돼버리면 이 꼬리의 행동 그리고 사건들이 도처에서 일어나게 되며 이것들이 중첩되면 마침내 보통 상상하기 힘든 거대한 재난, 즉 퍼펙트 스톰이 되고 마는 것이다. 규제를 암덩어리로 보고 지속적으로 파괴하고 없애버리는 일만을 반복한다면 그야말로 면역 시스템 전체가 무너지면서 진짜 암덩어리가 온몸에
창궐 하게 될 것이며 그 흉측한 모습은 이번 사태의 전체 과정을 인과관계의 사슬 하나하나를 촘촘히 따라가 보면은 잘 보일 것이다. 시스템이란 곧 규제다. 피할 수 있었던, 막을 수 있었던 그 너무나 억울한 죽음들을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다. 그러고도 이를 배우지 못한다면 언젠가 이보다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될 날이 올 수도 있다. 홍기빈 소장 칼럼 내용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오늘 아침 신문들, 아침 신문뿐만 아니라 좀 방송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예. 정부의 이런 시스템의 부재, 이걸 지적하기보다는 결국 해운선사, 또 이를 뒷받침한 관료 출신들, 이른바 해피하라고 지금 거론을 하고 있는데. 해수부 마피아. 여기에 좀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렇습니다. 자, 이런 기사들만 있으면은 대통령의 책임은 잊혀지기 마련이죠. 경향신문 사설을 보겠습니다. 해운선사뿐 아니라 이 관의 직무유기도 수사해야, 이런 제목입니다. 해경 관할의 진도관제센터는 세월호가 사고 해역에 진입한 사실조차 모른 채 귀중한 구조 시간을 허비한 당사자다. 명백한 직무유기다. 목포 해경은 배가 침몰하고 있다는 단원고등학교 학생의 구조 신고를 받은 다음 사고 위치가 어디냐, 위도 경도가 어디냐, 이렇게 묻는 촌극을 벌이기도 했다. 사고 직후에 구조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한 다음 과감한 선내 진입을 시도했다면 이처럼 사태가 악화됐을까 싶다. 사정이 이런데도 해경의 한 간부는 80명 구했다면 대단한 것이다. 우리가 뭘 잘못한 게 있느냐라고 말했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이번 수사가 들끓는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한풀이로 흘러서는 곤란하다. 수사에 성역이 있을 수 없다.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사고 관련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제2의 참사를 막는 첫걸음이다. 자, 그렇다면은 수사 대상이어야 할 해경은 심판을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수사 대상인 해경은 지금 수사 주체입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합동수사본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뭘 합동을 해요? 해경하고 뭔 합동을 해? 이것도 특검해야 되는 겁니까? 글쎄 말입니다. 검찰 수사가 엉망이면은 당연히 특검도 고려해봐야 되겠죠. 물론 해운조합이나 관련 그런 기관들에 대한 조사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수사의 형평성이라는 차원에서 이 사고 초기 대응에 미숙했던 해경 책임 물을 수밖에 없다. 그런 보도들이죠. 그렇습니다. 자, 해운 회사를 관리 감독하는 이른바 해운 마피아와 선박 안전 검사를 맡은 한국 선급의 이 구조적인 비리도 손봐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오늘 관련해서 국민일보 일면 기사가 주목됐습니다. 지난 15일 세월호 출항 당시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같은 신원정보가 누락된 무기명 승선권이 37장이나 발견됐다고 합니다. 여객선은요, 발권한 승선권에 이름과 주민번호 앞자리 등 신상 정보를 기재해야 탑승할 수 있습니다. 이걸 적지 않으면 승선이 거부됩니다. 바로 이번과 같은 해양 사고의 특성상 탑승자의 정확한 신원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무기명 승선권이 무더기로 발견됐다는 건 그만큼 관리 체계가 허술하고 그 배경에는 무엇이 있는지 따져봤을 때 해운사가 있다는 점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인천항의 승선권 발권 그리고 기록, 통계 관리는 해운사들이 도맡아 합니다. 단골 고객 우대, 운임 후불 정산 같은 상황에 따라서 발권 시스템을 조작해도 이걸 견제할 기관이 없다고 합니다. 세월호 침몰 후에 승객 명부에 없는 시신이 잇따라 발견되는 것도 이런 이유입니다. 해운사와 해운조합에 대한 통제 권한이 있는 해경은 사실상 손을 놓고 있습니다. 해운법에는 해양경찰청장이 선박 운항관리자의 직무 수행을 지도 감독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해경 관계자는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인 단속이 어렵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손 놓고 있는 새 세월호 참사가 빚어진 거죠. 네, 선박 안전검사를 담당하고 있는 것이 한국선급이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해양수산부가 한국선급의 부실검사, 이 내용을 적발하고도 경징계만 했다. 이런 지적이 있죠? 한국일보 보도입니다. 해양수산부가 2011년 10월에
한국선급을 감사하고 만든 자체감사 처분 요구서가 공개가 됐는데 보고서를 보니까 기막힙니다. 해양수산부는 10월 31일부터 열흘 동안 감사관 6명을 동원해서 9건의 잘못을 찾아냈습니다. 그러나 처벌은요, 모두 시정, 주의, 경고, 경징계에 그쳤습니다. 이것도 징계라고 말할 수 있나요? 어쨌든 시정, 주의, 경고, 솜방방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적발된 규정 위반 가운데 선박 안전 관련이 무려 3건이나 되는 아주 심각한 사안이 적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시정, 주의, 경고 이런 경징계를 내린 것은 도무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한국선급은요. 해양사고에 대응해서 선박안전대책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한 규칙을 어겼습니다. 화재나 좌초 같은 그런 이유로 배가 부서지거나 인명피해가 난다면 위원장이 판단해서 선박안전대책위원회를 설치해야 하고 위원회는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또 선박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2011년 7건의 대형 해양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선급은 단 한 번만 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예. 그해 9월에 발생한 현대 설봉호 사고의 경우 배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승객 130명이 죽을 고비를 넘긴 사고였지만 위원회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징계는 주의에 그쳤던 거지요. 자, 이에 대해서 감사실 관계자, 해양수산부 감사실 관계자는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처벌이 약한지 말하기는 곤란하다. 하지만 가장 약한 징계를 내린 것은 맞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자, 선박 안전검사를 지금 한국선급이 대행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쯤 되면은 대행기관을 바꿀 만도 할 텐데 이런 생각이 드시죠? 하지만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한국선급과 선박안전기술공단만 검사 기술을 갖는 터에 이 선박안전검사 다른 데 맡길 데가 없다는 겁니다. 자, 이 고삐 풀린 한국선급에게 국내 대형 선박의 안전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예. 이 정부에 대한 책임론 곳곳에서 불거지고 있는데 또 뭐 관련 기관도 마찬가지고요. 예. 이제 눈을 좀 청와대로 돌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김장수 안보실장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고 뭐 사실상 좀 무리를 야기한 발언으로 좀 보입니다. 예. 한겨레 이거를 일면 머릿 기사로 다뤘습니다.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서 국가안보실은 재난 컨트롤 타워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세월호 침몰 참사에 대한 청와대 책임론을 사실상 정면으로 부인했습니다. 민경욱 대변인이 어제 오전에 브리핑을 했는데 김장수 실장의 이 같은 말을 전하면서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통일, 정보, 국방 분야의 컨트롤 타워지 자연재해 났을 때의 컨트롤 타워가 아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이게 자연재해인가요? 아니, 대형 여객선이 침몰해서 지금 수백 명의 목숨이 경각에 달린 상황이 자연재해라고 할 수는 없죠. 글쎄요. 이게 자연재해라고 지목한 거 아닙니까, 이게. 국가안보실 산하의 위기관리센터가 사건 초기부터 컨트롤 타워 구실을 제대로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니까 이거에 대해서 김장수 실장이 답변한 건데요. 책임을 우리에게 지우지 말라. 이런 얘기죠. 한마디로 요약하자면은. 하지만 청와대 앞뒤가 다릅니다. 참사 발생 직후에 청와대는 김장수 실장이 위기관리센터에서 사고와 구조 현황을 파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관련 상황을 즉시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있다.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예. 아니 그때는 왜 월권을 냈습니까? 그렇잖아요. 초기에는 이렇게 청와대가 안보실을 중심으로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예. 이걸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예. 자, 이후에 그 책임론이 국가안보실과 김장수 실장에게 향하니까 국가안보실 책임이 아니다. 이렇게 발뺌하고 나서는 모양입니다. 김장수 실장과 청와대의 이런 태도는 재난대처에 대한 그 주무를 청와대가 아닌 안전행정부가 총괄한다는 현 정부의 재난대응 체계에 기댄 것이긴 하지만 세월호 참사 대응 과정에서 드러난 이 청와대의 무책임한 태도와 상황인식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 뭐 청와대뿐이겠습니까? 지금 세월호 참사에 대응하는 정부 공직사에 보면 한마디로 무능하다. 예. 그리고 안일하다. 예. 이런 비판받아도 마땅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형 사고의 예방을 위한 철저한 사전 관리는커녕 초기 대응에서 구조 작업, 사고 수습에 이르기까지 허둥대고 우왕좌왕했습니다. 자, 그 사례를 한국일보가 사설에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있는데요. 사고 초기 정부 내에 10여 개의 대책위원회가 우후죽순으로 설치돼서 지휘체계의 혼선이 거듭됐는데도 정홍원 총리는 이걸 일원화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됐는데도 지방행사에 참석해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었고,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실종자 가족들의 절규가 이어지는 진도체육관에서 버젓이 컵라면을 먹었습니다. 참, 그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은 사고 당일 밤에 치킨을 시켜 먹었다고 하는군요. 또 기자까지 불러가지고 당신도 먹으라고 이랬다는 겁니다. 예. 그 기자가 그걸 공개해가지고 세상에 알려지게 된 건데,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서남수 라면 파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계란을 안 넣어서 문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자, 강병규 장관에 대해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혹시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닐까요? 맥주를 같이 안 시켜서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입니다. 예. 이뿐 아닙니다. 해양 업무를 총괄하는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장관 취임 일성으로 바다에서의 안전을 가장 기본으로 챙기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 말을 국회에서도 했었죠. 예. 근데 그 다음날 바로 세월호 참사가 터졌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고 수습 과정에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주영 장관, 해양수산과는 무관한 삶의 여정이었는데요. 그래서 왜 이 양반을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임명했느냐라고 했을 때 항만이 있는 경남 마산에서 태어났다는 거, 이게 거론되더군요. 예, 항만이 있는 도시에서 태어난 것 말고는 해양수산과 무관한 장관의 예고된 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아무도 책임을 안 지겠다는 건데 이러면 정부가 뭐하러 있습니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한겨레 신문 기사의 제목, 사설입니다. 이런 제목입니다. 한 명도 못 구한 무능정부, 통제에는 실력 발휘. 어떤 내용입니까? 예. 어제 국민일보 기사를 인용한 부분으로 사설이 시작됩니다. 해경이 침몰 사고 당일 청해진 해운에 보낸 공문은 두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세월호가 침몰한 부근 어장의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조속히 선박을 인양하라고 재촉하는 내용이다. 아니, 수천 톤급 이걸 어떻게 업체 보고 인양하라는 겁니까? 침몰을 했는데 수많은 학생이 가라앉은 배 안에서 애타게 구조를 기다리고 있는 그 순간에 또 그런 공문을 보낼 수가 있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장, 양식장의 오염 발생 피해 운운하는 이런 해경의 무감각과 몰상식이 참으로 놀랍다라고 한겨레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것 하나만 봐도 사고 당일 해경의 대처가 얼마나 부실했는지 능히 짐작할 수 있다는 거지요. 돈 한 푼 받지 않고 자원봉사에 나선 100여 명의 민간 잠수사들이 해경과의 갈등 끝에 철수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는데 해경 관계자가 이 잠수사들에게 폭언을 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지요. 연유가 무엇인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한 대목이다. 한겨레는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의혹들도 제기가 됐습니다. 해양이나 선박 관련 전문가들이라고 할 수 있는 전공 분야 교수들 마치 약속이 난 것처럼 한날 한시에 일제히 입을 다물었다. 예. 이런 석연치 않은 의혹이 있다. 이런 얘기죠. 예, 한겨레 사설이 이 부분도 짚고 있습니다. 구조 과정에서 여실히 드러난 정부의 무능을 날카롭게 지적해온 전문가들이 지난 21일부터 인터뷰를 거절한 채 동시에 입을 다물고 있다는 거지요. 이건 CBS 노컷 뉴스를 통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된 건데요. 예. 만약 전문가들의 입을 틀어막기 위해서 정부나 정보기관이 압력을 행사한 결과라면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엄중한 사건이다. 군사 정권 시절에 언론에 재갈을 물렸던 보도 통제의 망령이 떠오른다. 이런 내용입니다. CBS 노컷 뉴스는 국정원이 이런 식으로 학자들의 입을 다물게 한 거 아니냐라고 또 의혹을 제기했었는데요. 예. 가족들에 대한 무리한 대처, 이건 하도 많이 거론을 해가지고 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왜 이러겠습니까? 공무원들이 재난구조보다 청와대와 윗분의 심기를 헤아리는데 더 신경을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음이 숯검정이 된 가족들, 그 가슴에 못을 박는 행위인 겁니다. 각하의 심리 경우 정권 안보 외에는 아무런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현 정권, 이런 정권에 우리가 왜 세금을 내야 하는지 도무지 답을 찾기 힘듭니다. 예. 청해진 해운의 실소유주 유병헌 전 회장과 관련된 소식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경향신문 1면부터 보겠습니다. 예. 정치인 상대 금품 로비를 벌렸다, 이런 증언이 나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유병헌 전 세모그룹 회장이 여야 정치권을 상대로 금품 로비를 벌였다는 증언이 나왔는데, 유병헌 전 회장의 전 측근 기혁 씨가 경향신문과 인터뷰를 가졌는데, 유 전 회장은 정치인을 상대로 로비를 했다. 여야 균형을 맞춰서 골고루 금품 로비를 했다. 회사 돈을 사과 박스 2개에 가득 채워서 유병헌 전 회장에게 직접 전달한 적이 있다. 유병헌 전 회장은 금품 로비를 하면서 본인이 직접 돈을 전달하지 않았다. 심부름꾼이나 정치인의 아랫사람이 만나서 돈을 주고받았다, 이렇게 밝혔다고 하는군요. 심부름 역할을 한 사람 니은 씨라고 특정인을 거명했는데 말이죠. 예. 니은 씨는 현재 청해진 해운 관련 회사의 임원으로 있다고 하는데 말이죠. 자, 검찰 수사가 정치권 로비 의혹으로도 확대될지 주목됩니다. 예. 세계일보는 관련해서 국세청에 대한 로비서를 제기를 했습니다. 예. 세월호 선주사인 청해진 해운과 모 회사인 천해지가 지난 10여 년간 접대비로 50억 가까운 비용을 지출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그 돈의 사용처에 대해서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런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접대비 사용처를 가늠할 만한 일부 단서는 확인된 상태라고 하는데요. 예. 검찰은 2010년에 천해지가 국세청 특별세무조사를 받던 당시 천해지 임원들이 국세청을 상대로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을 확인하고 이걸 재수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의혹에 대한 수사 완료가 됐는데요. 국정원 직원과 천해지의 세무 업무를 맡았던 전직 국세청 출신 세무사를 뇌물수수 혐의로 처벌하는데 그쳤습니다. 국세청과 검찰은 세무조사가 벌어질 당시 천해지의 그 접대비를 주목하고 있는데요. 천해지는 특별 세무조사를 앞두거나 진행 중이던 2009년에서 2010년에 각각 7억여 원의 접대비를 지출해서 평년에 2배 가까이 쓴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예. 중앙일보 보도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예. 청해진 해운의 실소유주인 유병헌 전 회장. 예. 370여억 원을 들여서 5,600억 원의 세무 왕국을 재건하겠다. 예. 이런 보도가 있죠? 네. 재건을 했다는 거지요. 법정관리의 허점을 이용해서 기업 4곳을 헐값에 되찾았고, 기독교 복음 침례회라는 사실상 자신이 이제 오너로 있는 교단에서는 258억 원을 계열사에 빌려줘서 차명재산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가능하기까지 이 관에 말하자면은 선처와 또 방기,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았겠나라는 의심은 충분히 듭니다. 이 유병헌 전 회장의 비자금 의혹은 서울신문도 보도했는데요. 오래돼서 낡은 세월호를 업계약했다는 건데요. 업계약. 그 실거래보다도 높게 신고하고 매매금 일부를 돌려받는 일이죠. 이런 건 관행이라고 업계는 밝히고 있는데, 싼 배를 살수록 챙길 수 있는 금액은 많아지겠지요. 싼 배를 살수록 그 꽁쳐둘 돈의 액수도 많아지겠지요. 자, 이런 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을 오늘 신문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자, 서울신문을 보니까 이런 내용도 있네요. 지방선거 전에 내각 총사퇴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청와대와 여권 내부에서 세월호 침몰 참사로 민심 수습을 위해 정홍원 국무총리를 포함한 전면적인 인적 쇄신 기류가 본격적으로 불거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권의 복수 고위 관계자는 박근혜 대통령이 그동안 강한 경고 메시지를 던지며 참아왔다. 민심을 추스르기 위한 인적 쇄신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국정을 재정비하고 혁신 동력을 찾아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권의 복수 고위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참아왔다라고 말을 했네요. 예. 역시 이런 부분에서도 박 대통령은
이 사건과 무관하시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건데, 자, 아무래도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이 아무 일도 안 했다가는 큰일 나겠다라고 여권이 생각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관련한 조선일보 기사 한 줄 소개하겠습니다. 이 같은 전면 개각론은 최근 떠오른 여당의 지방선거 참패론이 직접적인 배경이다. 여당 안에서는 이대로 가면 지방선거에서 참패할 것이란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여당의 한 관계자는 서울시장이나 인천시장은 물론이고 안정권으로 봤던 경기지사마저 위험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라고 말했다. 예,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예. 새누리당에서는 자나깨나 선거 걱정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이었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네, 첫날 국민TV 뉴스K 보도된 주요 기사들을 살펴보는 뉴스K 리뷰 순서입니다. 뉴스K가 어떤 사안에 주목했는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어제도 세월호 침몰 사고를 다룬 뉴스K의 주요 보도 내용이 있었습니다. 예, 그 내용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세월호 참사 첫날부터 현장에 있었던 실종자 가족들은 사고 발생 후 이틀 동안은 제대로 된 구조 작업이 사실상 없었다고 한결같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민간 잠수 요원들도 마찬가지라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그렇지만 대대적인 구조 작업에 들어갔다던 정부 당국의 발표를 그대로 받아쓴 언론들은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현주 PD가 보도합니다. 사고 발생 첫날인 지난 16일, 대다수 언론은 구조 작업을 위해 육해 공군이 총동원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특전사 소속 잠수사들과 해군 해난구조대 등이 수중수색에 나섰다고도 전했습니다. 군도 실종자 수중수색에 나섰습니다. 스쿠버 잠수사 40명을 포함해 육군 특전사 장병들과 해군 SSU 해난구조대, UDT 특수전단도 투입됐습니다. 구조당국도 공식 브리핑을 통해 함정 167척, 항공기 29대, 잠수요원 512명을 투입해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뉴스타파가 입수해 공개한 해양수산부 종합상황실과 해경상황실의 보고서에 따르면 16일 하루 동안 각 30분씩 3번에 걸쳐 해경과 해군 16명이 나눠 수중수색에 투입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사실이 아닙니다. 실종자와 희생자 가족들은 16일, 17일 사고 다음 날까지 수중 구조 작업이 사실상 없었다고 말합니다. 당시 유속 등을 고려할 때 수십 분 동안 잠수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다는 지적입니다. 그 통 하나에 과연 40분이나 걸려서 내려갈 수가 있는가? 5분에서 10분이에요. 그 통 하나의 산소 용량이요. 전문가 의견도 가족들의 주장에 힘을 실어줍니다. 사고 초기에는 조류가 셌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시야가 없었고 네, 뭐 자연 환경도 안 좋았고 이런 상태에서는 사실 숨을 숨 쉴 양이 충분했어도 네. 가쁘게 쉬게 되고 뭐 이래서 아마 10분 길어야 10분 이렇게 하고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깊이도 한 20m 넘었으니까. 물속 시계가 매우 나쁜 상황에서 반드시 필요한 하강줄도 17일 밤부터 설치해 사고 사흘째부터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 하강줄 설치도 다음 날 4월 17일 밤에서야 그 준비가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셨죠? 예, 맞습니다. 조명탄은 첫날 자정을 넘겨 잠깐 사용됐다가 둘째 날인 17일 밤에는 날이 흐려 아예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해경은 흐린 날에 사용하는 조명탄을 준비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은 본격적인 수중 구조 작업이 시작된 날이 사고 4일째인 19일이라고 말합니다. 본격적으로 구조 작업이 들어가기 시작한 거는 토요일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가족들의 이 같은 증언에 대해 목포 해경상황실, 목포 해경홍보실, 진도군청 사고대책본부 등 어느 곳도 제대로 답변을 하지 않고 책임을 다른 곳으로 밀었습니다. 관련해가지고는 저희 홍보실에서 다 하고 있거든요. 예, 진도군청에. 진도군청이요? 예, 사고대책본부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연락을 하십시오. 그러면 하강줄이 있었나 없었나는 모르시는 거죠? 하강줄 설치 날짜가 여기도 그쪽으로 한번 문의해 보실래요? 그쪽으로. 저희가 언론 대응은 이쪽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침이 그렇게 내려왔다고. 이쪽은 지금 전체적인 내용을 취합하고 이제 컨트롤 하긴 하는데. 네네. 언론 보도 전반적인 부분을 이쪽은 다 하고 있진 않거든요. 제대로 된 초기 구조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대대적인 구조 작업을 하고 있는 것처럼 발표한 정부와 정부의 발표를 그대로 보도한 언론. 실종자 가족들의 분노, 국민들의 불신은 여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국민TV 뉴스 김현주입니다. 네, 어젯밤 방송된 국민TV 뉴스K의 주요 기사였습니다. 역시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된 기사였습니다. 뉴스K는 평일 오후 9시에 방송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시청 기대하겠습니다. 균형 잡힌 시각, 정직한 분석, 조상훈의 뉴스바. 이어서 초대석으로 만납니다. 네, 세월호 침몰 사고에 온 국민의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예,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어느 때보다도 높아진 상황인데요. 그렇지만 우리 사회 곳곳에서 또 이런저런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중공업의 경우 최근 2달 새 계열사 조선사에서 5건의 안전사고가 일어나서 하청업체 근로자 6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작업장 안전관리를 도대체 어떻게 하기에 근로자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안전사고가 이렇게 자주 발생하는 것인지 개탄스럽습니다. 오늘 이 문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장하나 의원입니다. 네, 장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장 의원님 제주가 고향이시기 때문에 제주에 네. 배 타고도 혹시 가보셨습니까? 네네, 가봤습니다. 예. 특별히 이번 세월호도 이제 제주를 향하다가 사고가 났는데 이번 참사 보시면서 어떤 생각 가지셨습니까? 물론 현재 마음은 한 분이라도 더 구조되기를 바라는 마음, 가족들을 찾기를 바라는 마음 여전히 있지만은 일단 정부 그리고 국회마저도 국가 시스템이 이렇게 무력하고 무책임해선 되나 하는 죄책감과 반성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어쨌든 지금 정치권도 사실 거의 지금 일손을 놓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후에 이제 정부가 대응을 제대로 못한 부분, 이런 부분들은 또 국회에서 반드시 따져야 될 그런 부분들은 잘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오늘 인터뷰 주제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중공업 최근에 따라서 좀 안전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사례를 우선 좀 구체적으로 좀 정리를 해 주십시오. 네, 말씀하신 대로 3월 6일부터 4월 21일 바로 엊그제인데요. 예. 그러니까 한 달 반 정도 사이에 5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했는데 그냥 안전사고가 아니라 사망사건이죠. 6분이 한 달 반 새 돌아가신 겁니다. 예. 이분들이 모두 또 현대중공업 그룹 계열의 조선소들에서만 일하는 겁니다. 다른 산업 분야까지 늘리면 많을 수 있는데 다 조선업계에 있는 분들이 돌아가셨고요. 근데 또 공교롭게도 공통점은 돌아가신 분들이 모두 사내 하청업체 소속이라는 건데요. 예. 사내 하청이라면 현대중공업이 가지고 있는 조선소 있지 않습니까? 예. 도크라고 해서 배를 만들어내는 공간인데 그 공간은 현대중공업의 도크가 맞습니다. 근데 거기서 일하시던 분들, 특히 사망하신 분들은 다 현대중공업 직원이 아니었던 거죠. 예. 그 회사 안에서 하청 일을 하시던 분들이었고요. 가까운 사례로 3월 21일 예를 좀 들어드리면
용접 작업 중에 화재가 나서 2분이 돌아가셨고 2분이 부상을 당했는데 밀폐 공간에서 용접을 하면은 이제 불꽃이 튀었고 그것 때문에 화재가 났던 겁니다. 근데 이게 뭐 한 4분의 사고가 아니라 당시 근처에 있었던 160여 명의 노동자가 다 대피를 했는데 예. 미처 대피하지 못한 2분이 뭐 이렇게 목숨을 잃는 정말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났고요. 대형 참사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중에 한 분이 사고 당일 첫 출근을 했고, 예. 아직 일에 대해서도, 현장에 대해서도 파악 못 하신 분인데, 너무 위험한 작업에 아무 준비 없이 투입되는 이런 구멍이 드러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한 달 보름새에 6분이 돌아가셨는데, 이분들이 네. 공교롭게도, 이 공교롭게라는 표현이 적절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현대중공업 조선소 내에 있는 사내 하청업체 노동자들이었다, 이런 얘기인데요. 네. 이걸 우연의 연속이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떤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좀 파악하셨습니까? 네, 일단은, 이것이 그냥 비단 현대중공업의 일만은 아닙니다. 지금 현대중공업의 생산에 종사하시는 노동자 중에 90%, 그러니까 거의 전원에 가깝죠. 90%가 이 하청 노동자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현대중공업인데 실제 현대중공업 직원은 없는 겁니다. 아니면 행정 사무직에 있던가요? 그런 상황인데 이러다 보니 산재 사고나 사망도 하청 노동자들이 있고 아까처럼 위험한 작업일수록 위험에 노출될수록 협력업체나 사내하청을 쓰는 게 추세입니다. 그러면 이후에 책임 회피도 할 수 있고 최소한의 보상 등 거의 외면을 하는 형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가 반드시 있는 거고요. 공교로운 게 아니라 사실 필연적인 게 맞습니다. 예. 그리고 세계 아까 제가 사고가 났던 조선소들의 하청 노동자들의 인원이 최대 8만 명 정도까지 있습니다. 8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인데요. 예. 이런 분들을 보시면 최저가 입찰에다가 공사기간 단축 이런 것들을 계속 현대중공업 본사에서 짜내기 때문에 저임금으로 빠른 시간에 무리하게 일을 함으로써 이런 사고들이 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를 만들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라든가 여건을 줘야 되지만 하청업체들 데려다 놓고 제일 이걸 빨리 만들어낼 사람, 제일 적은 돈에 할 사람을 늘 찾다 보니 이런 사고가 나타나는 것이죠. 예. 세계적 기준에 맞는 비용, 시간 이런 것들이 보장되지 않으면 이런 사망 사고는 다시 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주로 용접이나 절단, 이 도장 같은 위험한 일은 도맡아 한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안전사고 위험성이 높다 이렇게 지적해 주셨는데요. 네. 한 가지 궁금한 게 이렇게 하청업체 노동자들 사고가 발생하면 현대중공업은 어떤 책임이라는 걸 지게 됩니까? 이번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현재는 전혀 책임을 지지 않고 있고요. 본인이 직접 고용한 노동자들이 아니라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합니다. 현대중공업의 배를 만들다가 사고가 났지만 모든 책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청업체에 두고 있는데 아까도 보십시오. 이제 그 장소에 안전관리 소홀로 일어난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 장소 자체가 위험한 거죠. 그럼 그 장소를 실제 관리한 현대중공업이 그 책임이 있을 텐데 무조건 하청을 준 다음에 책임은 거기서 이제 작은 하청업체 사장, 그러니까 직접 고용했다고 계약서 쓴 거기서 다 해결하라고 하고 책임을 완전히 떠넘기는 게 현대 실태입니다. 예. 지난해였던가요?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 산재 은폐가 심각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의혹을 제기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산재 은폐 말 그대로 산업재해가 사업장에서 일어났는데 이걸 숨기는 거죠. 이때 이혹이 아니고요. 고용노동부 자료에 의해서 주장을 했던 건데 작년에 하청업자에서 일어난 산재가 한 12건 이렇게 나타났었고요. 근데 작년에 제가 고용노동부 자료에 나타난 게 12건이라 했더니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지회에서 산재 은폐건이 40건이다. 이렇게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 고발을 한 겁니다. 예. 그리고 이 40건 중에 19건이
결국 수사 결과 산재 은폐로 판명이 난 거지요. 그래서 과태료를 한 8천여만 원 물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 너무 작은 금액이라고 다들 느끼실 텐데요. 그러니까 현대중공업이 계속 삼재 은폐를 하고 그런 것들이 계속 확대 재생산되는 빌미가 되는 것 같습니다. 과태료를 고작 8천만 원을 물리고 그렇게 수십 명의 노동자들이 다쳤는데도 이런 것들이 뭐 개인적인 과실이라든가 회사 밖에서 난 사고라든가 이런 식으로 줄여서 이 결국 그 산업재해 보험료 요율을 낮추는 그런 그 목적이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매년 대략적인 금액인데 150억에서 200억의 산재보험료를 감액받은 거죠. 그러니까 실제 산재인데 아닌 것처럼 해서 보험료를 저렇게 많이 낮게 내고 그리고 과태료는 고작 8천만 원을 내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예. 이거 명백하게 위법인 것 같은데. 네. 예. 뭐 정부 당국이나 사법 당국이 이런 현대중공업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한 건 없고요. 조치를 취한 게 아까도 과태료 8천만 원이다 이거죠. 네. 예. 그걸로써 모든 법적인 책임을 면하는 건데 그렇다면 이런 제도적인 부분을 고쳐서 실제 돈이 문제가 아니라 현장에 있는 사람이 오늘도 사고가 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거를 돈의 관점이 아니라 지금 과태료 낸 게 문제가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는 심정으로 이 문제를 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노동부가 이 사례를 모른다면 모를까 노동부가 오히려 저보다도 더 많은 산재 은폐건을 알았을 거고요. 예. 현대중공업의 문제를 압니다. 알면서 조치를 안 하기 때문에 이렇게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얘기죠. 예. 알면서도 조치를 안 하는 이유 아니면 못 한다고 보시나요? 안 한다고 보십니까? 전 일단 못할 이유는 없고요. 예. 이게 또 현대중공업만의 이야기냐? 안 그렇습니다. 많은 조선업계 플러스 중공업 업계 너무 여러 분야에 퍼져 있는 문제입니다. 고집적인 문제인데. 예. 저는 경총이나 정경련 같은 경제인 단체들 의 어떤 요구 같은 게 사실 국회에서 많이 관철이 되는 거를 늘 목도를 하거든요. 예. 특히 저는 환경노동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세계 이해와 가장 사실 반대되는 이런 두 가지 환경부 노동부와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고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건 국회가 더 유능해져야 되겠고 더 국민들의 편에서 싸워야 되겠다 이런 얘기밖에 지금 아직은 드릴 수밖에 없네요. 네. 예, 동의하실지 모르겠지만 특별히 국민들은 고용노동부가 노동자 편인지 사용자 편인지 많이 헷갈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예. 하청업체들에서 발생한 산재들 이렇게 은폐되고 있는데 그나마 이제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이 부분을 제기해서 알려진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하청업체들은 일종의 갑을관계다 보니까 또 노동자들의 편을 들기보다는 현대중공업 눈치를 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실태가 그렇습니까? 네, 아까와 같은 너무 엄청난 양의 이런 산재 은폐들이 과연 이 사람들은 왜 자기가 다쳤는데도 이걸 그냥 내 탓이요 하고 스스로 그런 어떤 부당함을 자초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첫째로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하청업체 지스코, HK, ENG 이런 회사에 다닌다고 합시다. 나는 거기 직원인데 예. 이 회사도 사실은 현대중공업과 과불 관계를 묶여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예. 이중의 고통인 겁니다. 일단 현대중공업이 이 회사에 우리는 책임 없으니까 책임은 다 하청업체들이 져라 하고 얘기를 하면 하청업체도 다음에 계약을 못 다낼까봐 이러면 회사 문 닫을까봐 고분고분 숨기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사도 그런 지경인데 거기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정말 파리먹기 되는 거고요. 네, 그러다 보니 그냥 모든 걸 포기하고 내가 넘어져 다쳤다 이래놓고 일하려고 그러니까 일자리 잃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이럴 때야말로 고용노동부라든가 사실 어떤 국가기관의 어떤 개입 또는 정당한 이런 그렇죠 개입이 제일 필요한 사안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예. 둘째로는 무분별한 하청 자체를 좀 막게끔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 국민들 현대중공업이라는 기업 딱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정몽준 의원입니다. 정몽준 의원이 이제 특별히 대주주이기 때문에요.
지난해 네. 현대중공업 경영 상황을 보니까 매출이 25조 550억 원이었고요. 영업이익만 1조 2,847억 원. 단기 순이익만 보더라도 1조 1,000억 원이 넘습니다. 네. 자산 총액이 30조 6천억 원에 달하고요. 정몽준 의원이 대주주로 있기는 하지만 지금 경영 일선에서는 빠진 상태로 알고 있는데요. 어제 보도를 보니까 그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중에 대주주인 정몽준 의원이 사과하라, 책임져라 이런 피켓이 있던 걸 봤습니다. 네. 이번 현대중공업 그 하청업체 이 산재 사고와 관련해서 그 정몽준 의원이 무관하다고 보지는 않는데요. 어떤 책임이나 최소한 사과는 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최소한의 사과고요. 사실 정몽준 의원이 현재 자기는 실질적인 오너가 아니다. 이제 경영에서 빠졌다라고 얘기하고, 제가 보기에도 정몽준 의원은 정치인이 맞습니다. 예. 국회의원이기도 하고 이번에 서울시장 예비 후보로서 이제 출마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말씀드린 대로 그냥 물질적으로 대주주이죠. 최대 주주. 그리고 두 번째로 정몽준 의원의 아들이 지금 현재 정기선 씨인데요. 경영기획팀의 수석 부장으로서 아마 예컨대 3대 세습 경영을 하기 위한 경영 수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무관하지 않고요. 그게 무관하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후보자로서, 공직선거 후보자로서 정말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자기 소유한 조선소에서 계속 사망사고가 나는데 들여다보지도 않고 사과는커녕 내 책임이 아니라고 수년째 수십 년째 하고 있는 사람이 물론 정몽준 의원을 선택하고 뽑아주는 국민들이 있기에 그분의 어떤 의원직이나 이런 것들을 최대한 존중하려고는 하지만 그래도 자격 미달이다. 그리고 서울 시민들도 그러한 사람을 믿고 찍는 것은 부당하다. 이런 사실들은 알려져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정몽준 의원이 정말 밀접한 관련이 있고 본인이 의지를 가지면 이 죽음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을 좀 시인을 시키려고 어떻게 그런 기자회견을 했던 것 같고요. 예. 현재 모든 국민들이 지금 세월호 사고로 인해서 사실 너무 도탄에 같이 빠져 계시죠. 마음 아파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 또 두 분의 현대중공업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었고, 현대중공업에서는 자기들이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 노동자분들께서. 언제 누구한테 터질지 모르는데 그냥 운 좋게 사고 안 나게 바라면서 우리 폭탄 돌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이런 일이 본인 소유의 현대중공업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걸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더 이상 할 말이 없고요. 사과는 정말 최소한의 이 일에 대해서 모른 척 하지 말고 책임을 인정하라는 거, 요구 조건이었고요. 가장 좋은 건 누구보다 빨리 돈 버는 것만 좋아하지 말고 사람 목숨 대가로 돈 벌지 말고 정말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서 사고 재발되지 않게 하라, 이런 요구를 합니다. 이런 말을 직접 하는 것도 참 어이가 없네요. 그분이 정치인이라는 게 참 이럴 때는 더 좀 가슴이 아픕니다. 네. 예. 정치인이었기 때문에 지나간 일이지만 이 부분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정치인이기 때문에 아마 사과를 했겠지요. 그 정몽준 후보 막내 아들이었죠. 네. 페이스북에다 세월호 참사 국면과 관련해서 국민이 미개하다 이런 취지의 그 글을 써서 논란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네. 또 신속하게 사과를 했습니다. 네. 이 부분과 비교한다면 지금 현대중공업에서 산재로 그 숨진 노동자들 한 달 보름새 6분이나 발생했는데 어떻게 네. 보십니까? 그 국면과 비교한다면요. 글쎄요, 제가 아들이 개인적으로 페이스북에 정 의원님 아들이 쓴 글을 저도 보기는 했는데요. 네, 그냥 거기에 대한 사과의 속도나 반성, 반의 반만이라도 이 노동자들의 죽음에 관심 가져주시면 하는 게 맞겠고, 하여튼 아들이 썼다는 페이스북 글이 저로서는 좀 사실이 아니었으면 하는 내용이죠. 예. 하여튼
뭐 바쁘신 가운데 뭐 회사 운영과 정치 일적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가족들한테 더 신경을 쓰시라는 정도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거 갖고 더 인신공격은 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사과하셨으니까요. 예. 환노위에 계시기 때문에 딱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네. 예. 최근 그 검찰이 노조 파괴 사업장 그리고 창조 컨설팅 사이에 오갔던 이 수십억 원대의 금융거래 정보 이 기록을 확보했지만 이 사업주의 부당 노동 행위에 대해서 이제 불기소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네. 검찰이 이번 처분이 그 노사관계, 특별히 이제 창조 컨설팅 하면 많이 좀 보도가 됐고 논란이 있었던 데인데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말씀을 드리자면 창조 컨설팅이라는 회사는 2012년 국정감사에서 이제 처음 폭로가 되었는데, 그러니까 회사에다가 그 회사에 있는 노동조합을 자기가 해산시키고 파괴해주겠다라고 컨설팅을 해서 들어가는 전문 노무법인이었습니다. 예. 거기 어떤 대표 노무사로 있었던 심종두라는 사람은 경총 노사대책팀장을 한 13년 동안 했었고요. 뭐 저희는 그냥 거의 뭐 경총 사람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 사람이 만든 회사였고 실제로 아주 많은 회사에서 이러한 노조 파괴에 성공도 합니다. 예. 근데 문제는 제가 2013년 6월에 오히려 심종두 노무사가 자기의 노무사 자격증을 박탈당한 것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대한민국 고용노동부 향해서 소송을 제기하는데 그때 법원에서 기관에 요구해서 받은 금융 자료를 봤더니 한 82억 원인가요? 예. 그러니까 창조 컨설팅이 여러 회사로부터 자문료라고 받았던 액수가 2년도가 안 되는 기간에 82억 원이었거든요. 웬만한 공장 무슨 제조사보다 훨씬 더 한데 당시에 그 재판 때는 검찰이 불기소한 일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조 컨설팅이 작성한 노조 파괴하라는 문건들은 내부 검토용이고 회사에 건네준 적이 없다고도 하고요. 예. 또 어떤 회사 사건에는 이제 노조 파괴 성공 보수 약정은 했다. 그러니까 노조를 파괴해주면 성공 보수를 더 주겠다고 약정은 했지만 실제 그 성공 보수가 건네진 적은 없고 그냥 일상적인 자문료만 줬다. 그러니까 창조 컨설팅이 노조 파괴 컨설팅을 한 건 맞는데 실제 회사하고 공모한 바는 없다. 다 이런 식으로 불기소 처분이 무더기로 내려집니다. 예. 한 6개 업체 이상 다 그렇게 무더기로 불기소 처분이 되는데 근데 우리는 이 80억 이상이 되는 이 통장에 보면 각각 업체들이 얼마 주고 받았는지가 나오고 실제 노조 파괴됐을 때 성공보수 2억 2천씩 이틀 연속 그러니까 2달 연속 2억 2천씩 송금하고 이런 자료들이 다 나와 있고요. 또 놀라운 것은 이제 희망버스 또는 김진숙 지도위원이 이렇게 장기 농성을 했던 한진중공업의 건은 기존의 창조 컨설팅이 개입했는지도 몰랐습니다. 예. 본인들도 몰랐고요. 근데 금융거래 내역에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걸 다 알면서 노동부나 검찰이 인지수사도 안 했고 또 사건은 다 불기소 처분되고 뭐 이런 사건에 대해서 좀 문제제기를 강하게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노동부는 뭐 자기들은 잘못이 없다는 식으로 다 발뺌을 하고 있고요. 예. 하지만 그렇죠. 이 금융거래 내역하고 본인들이 조사했던 그 장부하고 같은 건지 아닌 건지 모르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일단은 검찰은 중대한 그 수사 조작을 한 게 맞습니다. 이대로라면. 예. 불기소된 자체가 문제고요. 또 노동부는 검찰의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노동자들이 인지해서 문제 제기한 것들만 수사했지 금융거래 내역에 나와 있는 아까같이 저희가 전혀 모르던 한진중공업과 같은 사업장들이 쭉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같이 입 닫고 있었던 겁니다. 노동부가. 예. 그랬으니까 뭐 여기에 대해서는 뭐 노동부도 검찰도 할 말이 없을 거다. 라고 생각 들고요. 완전히 사용자들 경총이나 정경련 같은 뭐 재벌 대기업 입장에서 노동자들 최소의 권리인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권리까지도 뺏기 위해서 이렇게 수십억 원 썼다는 게 다 드러난 것이죠. 예. 이 문제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국회에서 좀 다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일단 검찰이 이 건을 다 불기소했기 때문에 이 노동자들의 항고를 해놨습니다, 검찰에. 근데 예. 전 이 경우에야말로 특검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검찰이 일단은 신뢰를 확실히 잃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검찰 개혁도 필요했고 상설특검 했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도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 어긴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하여튼 이 기회에 검찰의 잘못된 관행을 특히 우리 사회적 약자 노동자들의 손으로 좀 손봐주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중간에서 열심히 같이 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긴 시간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새정치민주연합의 장하나 의원과 함께 현대중공업 하청 노동자들의 이딴 산재 사망과 관련해서 문제점 짚어봤습니다. 세월호 참사 피해자 가족들이 걷는 길. 첫 번째, 구조해달라 절규. 그러나 구조는 안 해줌. 지금 예를 들어서 뭐 풍랑이 오거나 뭐 바닥 이렇거니 안 좋아서 안 한다고 하면 이게 이해가 가지요. 근데 그런 부분도 전혀 없고 민간 잠수부가 할 수 있다는데 왜 정부나 이런 부분이 가만히 손을 놓고 있냐는 소리지요. 대안에서 문자한테 살려달라고. 제발 좀 알려주세요. 용진아도 따서 해주세요. 두 번째, 시신을 먼저 보여달라 요구. 그러나 안 보여줌. 행복하게 배가 들어와요. 그럼 그 배를 접안하는 데가 있잖아요. 제가 거기 내려갔어요. 시신을 들어오자마자 제일 처음으로 봐야 될 게 가족이에요. 만약에 손상이 돼 있거나 훼손이 돼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를 거기 접안하는 데다 못 있게 하고선 위에 대피소로 다 옮겨놓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밑에서 국가수에서 먼저 시신을 받아서 소지품이라는 걸 확인을 해요. 그리고 그 시신이 올라와요. 그럼 두 번째로 그냥 우리를 보여주는 게 아니고 지들이 위에다 차려놓은 여관실에다가 시신을 꽁꽁 싸매서 거기다 먼저 넣은 다음에 시신을 막 다 닦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 번 더 그랬어요. 내가 가족인데 거기서 올라오자마자 처음에 발견한 건 아니냐. 세 번째, 연고지에 가서 거만하겠다고 요구. 그러나 문 잠그고 거부함. 내 이 무식한 말로 아까 누가 되겠죠? 살아있는 사람 죽여서 왔는지 어저께 죽은 사람 그저께 죽었다고 할지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쟤들 회피하기 위해서 어떤 모략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난 궁금한 거예요. 내가 필요한 연고지에 가서 나 거만하겠다는데 문 잠가놓고 열어주지 않았는데 안치실에. 네 번째, 시신을 봤으나 멀쩡함. 왜 서둘러 구조하지 않았냐고 물어봄. 그러나 답변이 없음. 첫 번째 나온 게 여자였어요. 전부 다 5명이 학생이었는데 여자 3, 남자 2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 아들인가 싶어서 확인을 하기 위해서 갔어요. 첫 번째 여자는 피부가 거짓말 하나도 없습니다. 물에 있으면은 물기가 닿았으면 썩었을 건데 피부가 사람 그대로 피부가 있었어요. 여자가. 두 번째는 남자가 나왔는데 오만 지경이 다 썩어서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거는 분명히 죽은 데가 오래됐어요. 첫 번째는 죽은 데가 얼마 안 됐다는 결론입니다. 세 번째 나온 게 우리 아들이었는데 아들이라고 내가 여기까지 데리고 왔습니다. 왔는데 어떠냐? 입에 벗금이 나와 있었어요. 얼굴 형태도 내가 다 알아봤고 여드름이고 뭐고 그 피부가 그대로 자체 다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사람이 생존을 했으면은 죽어 오래됐으면은 입에 벗금이 없다는 결론이에요. 왜 입에 벗금이 있었겠습니까? 네? 왜 있었겠어요? 죽은 데가 얼마 안 됐다는 결론 아닙니까? 대한민국 국민의 현실. 4일 동안 뭐 했냔 말이야 여기서. 대안도 모르고 누굴 믿고 사냔 말이야 이 나라에서. 누가 저한테 사과하세요. 정정 대사 같으면 책임을 빼지 마. 내가 내 새끼 숨기고 무슨 낯으로 세상을 사냐고.
여러분께서는 지금 국민일보 해직기자 조상훈이 진행하는 국민라디오 아침 시사 프로그램 조상훈의 뉴스바를 듣고 계십니다. 전남 진도 앞바다 세월호 침몰 현장에 민관군 합동으로 잠수사 수백 명을 집중 투입해 수색 및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런 정부 발표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정부의 발표와는 달리 대다수의 베테랑 민간 잠수사들이 제대로 잠수 한번 못 해보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팽목항을 찾았던 한국수중환경협회 황대영 중앙회장을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황 회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황 회장님 지금은 어디에 계십니까? 지금 팽목항 저희 민간 다이버 구조단체 구조본부에 있습니다. 예, 뭐 일부 철수를 하신다고 했고 어제 기자회견도 가지셨는데 혹시 많이들 갔습니다. 몇 분 정도나 돌아가셨습니까? 이제 돌아가신 분들. 그 17일부터 예. 17일부터 전국 방방곳곳에서 속속 모여든 많은 단체들의 그 전문 다이버들이 정말 그 순수 자원봉사를 하기 위해서 수백 명이 모였었는데요. 이 다이빙 환경이 원활하지 못하여 어제까지 참 많은 다이버들이 왔으나 이제 전부 떠나고 이제 한 50여 명 남아 있는데 오늘 예. 오전에 또 나머지는 귀가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어제 밝히신 거나 또 보도된 바에 따르면, 뭐 민간 잠수사들께서 좀 도와주려고 해도 이게 네. 뭐 지휘 체계도 없고 또, 해경이나 이런 쪽에서 좀 막는다 이런 주장도 있고, 바다 상황이 너무 위험해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일 뿐이다 이런 주장도 있는데 사실은 뭡니까? 사실은, 첫째는 바다 환경이 잠수사들이 투입하기에 아주 난항을 겪고 있는 환경을 가지고 있고요. 예. 두 번째는 많은 다이버들이 구조 활동에 참여하려면은 그러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세팅 바지라는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되는데 예. 그러한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 못하다 보니까 한꺼번에 많은 사람을 수용할 수가 없어서 빚어진 현상인데요. 예. 이곳 상황은 우리나라 바다에서도 좀 특별한 곳입니다. 조류가 세고 시야도 안 나오고 또 바람이 불면 파도가 높으면은 접안도 어려워서 상당히 바다 환경이 안 좋은 곳으로서 이러한 곳에서 다이빙을 할 적에는 상당한 안전을 주의로 하기 때문에 해양 경찰에서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실종자 가족들이나 국민들 입장에서는 기왕에 그 도움을 주겠다고 가신 잠수사들이 많으니까 말씀하신 세팅 바지, 그 바지선이나 이런 걸 잘 정부 당국이 좀 많이 준비를 해서 한꺼번에 많은 잠수사들이 그 중에서도 또 실력이 탁월한 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구조작업이나 수색작업 하는 게 옳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그렇게 해결이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쩔 수 없었던 겁니까? 지금은 이제 저희들이 민간 업체, 민간 잠수 수중 건설 업체에서 민간 군안 업체에서 들어와서 처음부터 민간 잠수사들을 고용해서 지금 투입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그분들이 잠수 활동하는데도 지금 현장 사정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순수 우리 민간 잠수사들이 투입해서 들어가서 같이 활동하기에는 지금 잠수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제2차 안전사고가 발생될 수도 있다. 이래서 이제 그러한 많은 사람을 투입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됐기 때문에 제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뭐 해경이나 정부 당국은 그렇게 제재하고 있다고 치고요. 네. 황 회장님을 비롯해서 그 민간 잠수사들은 이거 여기까지 왔는데 그리고 지금 제일 필요한 게 신속한 구조와 수색인데 어떻게라도 좀 정부 당국이 방안을 좀 마련해 주기를 요청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그 요청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이곳에 저희 목소리를 전달할 곳이 창구가 좀 없다는 게 있긴 있지만, 예. 해결이 안 된다는 게 좀 안타깝고요. 현장에 이곳이 상황실 현장에 이러한 구조, 우리 민간단체를 정보를 같이 전달하고 지휘 체계를 연결할 수 있는 정부에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책임자가 좀 와 있으면 좋을 텐데, 지금은 그런 역량을 가진 분이 지금 이곳 팽목학에는 지금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게 좀 안타깝습니다. 그런 대화조차를 전달할 루트가 없다, 이런 말씀이군요. 왜냐면은 이곳에서, 지금 침몰 현장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그쪽으로 가려면은, 배가 있어야 되는데, 예. 해양경찰청 피정을 타고 저희들이 가거든요. 그래서 피정을 타고 가면은, 거기에 통제하는 또 본선이 있습니다. 예. 3012호라고, 이 배에 다시 승선을 해서, 다시 그곳에서 대기를 하고 있다가, 바지선, 침몰선으로 다 이동하려면 또 그곳에 또 통제를 또 따라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걸 일괄적으로 이렇게 해주실 분이 없다. 정부 당국에. 예, 이렇게 이런 시간을 다 그냥 예. 소비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직선 라인으로 지휘 통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많은 시간을 통해서 고생하고 가면은 그곳에서 잠수가 지금 안 된다 해서 다시 이 캠프로 돌아오는 일이 빈번하다 보니까 예. 많은 잠수사들의 불평이 나오게 된 거죠. 예. 일부 보도를 보니까 황 선생님도 다른 언론과 인터뷰에서 하신 말씀이기에 여쭤보겠습니다. 해경이 특별히 용역 계약을 맺은 특정 업체하고만 지금 잠수나 이런 일을 좀 시키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여기 어떤 배경이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배경은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고요. 일단은 저희들이 17일 날, 들어와서, 제가 18일 날 현장에 들어가 보니까, 군안업체에서 와가지고, 민간 잠수사들을, 회사 직원인지, 민간 잠수사를 고용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분들이 군인들과 UDT나 SS나 이런 군인들과 같이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민간 잠수사들이 실질적으로 작업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이 정주 시간인데, 그 정주 시간에는 그분들이 작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조금이라도 물살이 세지 않을 때 투입하기는 좀 어려운 현장의 사실이죠. 예,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해경하고 그다음에 해군, 그다음에 해경하고 계약한 업체 잠수사들만으로도, 그러니까 현장에 직접 달려가신 분들의 도움이 없더라도 충분한 수색과 구조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할 수는 있겠지만 시간이 늦어지겠지요. 아무래도 예를 들어서 10사람이 작업을 하는 것과 20명이 작업하는 건 아무래도 우리가 효율적으로 우리가 능률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러한 많은 잠수사들이 투입해서 빠른 시간에 효율을 올리려면은 제가 27일 날부터 주장했던 세팅 바지를 설치해야만이 많은 잠수사들이 투입해서 또 많은 영역을 넓혀서 수색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게 정부 당국에서 좀 미처 준비를 안 해준 상황이었군요. 그렇죠. 그게 이제 어제 됐는데, 이제 어제 돼서 이제 많은 잠수사들이 투입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성명을 내신 거고요. 시간 관계상 황 회장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만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수중환경협회의 황대영 중앙회장이었습니다. 네, 뉴스바가 오늘 준비한 메뉴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조상훈이었고요. 제작의 김용민 PD가 수고해 주셨습니다. 내일 7시 30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